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51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네,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해서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일종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일본에 있다라는 거겠죠. 일본의 도쿄입니다. 도쿄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 11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언제 발표된 거냐면 도쿄에서 도쿄 한복판에서 발표가 됐었던 선언문인데 1919년 2월에 발표됐었던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 독립선언문입니다. 요게 나중에 영향을 주어서 바로 이제 3월 달에 3.1 운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1919년 2월에 요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박상진 등이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였다. 이 대한광복회라는 게 결성이 된 거는 일단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대구의 독립운동가입니다. 대구에서 이 비밀 결사단체로 나오게 되는데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체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운동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1915년입니다. 이게 발표되기 이전 시기예요. 자, 2번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 게재되었다. 이거 장지연이 쓴 거죠. 이거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거를 통탄하는 어떤 논설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전 시기네요. 이것도 아니죠. 3번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독립문을 건립을 하였다. 지금도 그 독립문역이 지하철역으로 존재를 하죠. 서대문 형무소 앞쪽에 있는 그 독립문인데 원래 이제 영은문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 있었던 곳을 골라서 이 독립문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1897년의 일입니다. 독립협회가 하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훨씬 더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 아니죠. 4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가 조직이 되었다. 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이런 조직체를 만드는 분은 임병찬이라는 의병장이 있습니다. 임병찬이 요거를 1912년에 독립의금부를 조직을 하게 되죠. 요것도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요것도 아니죠. 5번 보겠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명의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 앞쪽에 있었던 자료가 1919년 2월에 일본의 도쿄, 동경에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죠. 약 한 달의 시간을 걸쳐서 바로 그 다음 달에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면서 3.1운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42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에 있는 이곳은 독립운동가 강상호 선생의 묘입니다. 그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라는 취지 아래 백정에 대한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전개된 이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백정, 소나 돼지, 가축을 잡는 일에 종사했었던 도살업자를 백정이라고 하죠. 조선시대에 굉장히 천대받았던 천민에 해당하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직업이었기 때문인데요.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 이미 신분제를 없앱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부의 재혼을 허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구습들을 타파하는 개혁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지고 백정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이후에도 이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인적사항을 표시할 때 옆에 이렇게 붉은색 점을 찍어서 이 사람이 백정 출신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주홍 글씨 같은 걸 항상 갖고 다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늘상 존재했기 때문에 이 차별을 없애고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공평한 사회를 추구한다고 해서 형평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형평운동이 되겠고요.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어린이날을 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린이날을 정하고 잡지를 발간한 이 사람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소파 방정환. 이거는 어디서 한 거냐면 천도교에서 합니다. 천도교는 옛 동학이죠. 천도교. 이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의 사위죠. 방정환 선생이. 이 천도교의 교리를 보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 아래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거 소년운동인데 요거는 천도교 쪽에서 진행이 되었다. 방정환 선생님이 주축이 되었다. 1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정답은 아닙니다. 2번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서 사회적인 차별에 맞섰다. 조선 형평사. 딱 정답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죠. 네, 2번입니다. 사회적인 이 백정 차별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형평운동.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계몽서적의 보급을 위해서 태극서관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는 민족운동 단체였던 신민회가 하는 활동입니다. 신민회가 했던 활동이고요. 자, 4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화통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진행되는 약 35년의 기간 동안에 10년쯤 단위로 일제의 통치 방식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단어로 묶어서 부르기도 하죠. 가장 처음에 일제강점기가 되었던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 그리고 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이르는 기간을 묶어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헌병, 경찰 통치 등등등 총과 칼로 통치를 받았던 첫 번째 요 파트를 무단 통치라고 하고요. 3.1운동 이후에 통치의 방식을 바꿉니다. 조삼모사긴 하지만 우리를 약간 기만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다소간에 누그러져 보이는 그런 정책을 또 펼치게 됩니다. 문화통치라고 하죠.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는 중일전쟁을 필두로 해서 일본이 전쟁을 본격화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전부 수탈을 해 나가게 되죠. 이걸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민족 말살. 플러스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병참 기지화 정책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약 10년간의 무단통치를 겪고도 우리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대국민, 거족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난 걸 보고 이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치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요거는 3.1운동으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보겠습니다. 라이징선 석유 회사에서 조선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원산에서 일어났었던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문화통치 시기에 일어났었던 시기입니다. 여기 해당 사항이 없겠죠. 노동운동이니까 정답 2번으로 찾아주고요. 43번입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오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답이 어려웠다기보다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인물은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국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요 사람 사진을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죠. 민족을 이끌 초인을 염원한 요게 나름대로 힌트라면 힌트였는데 초인 생몰년도도 나름대로 힌트라면 힌트였지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죠. 생애 및 활동 본명은 이원록이다. 그럼 뭔가 필명이나 가명을 썼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원록,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에 있는데요.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옥고를 치루었다. 옥고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1932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김원봉이 세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일기생으로 입교를 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람의 공훈을 기려서 건국훈장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면 여기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김원봉이 세웠던 여기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국어 교과서에 많이 언급되는 이 사람은 이육사입니다. 민족 저항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육사라는 걸 알면은 답을 찾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한번 볼게요.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거는 이육사가 아니라 의열단의 단원이었던 김상옥 의사가 하는 일이죠. 쌍권총을 들고 자기를 추적하는 4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0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일본 경찰을 지붕을 뛰어다니면서 상대를 했다라는 사람, 그런 영웅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상옥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열단의 단원이었죠. 자, 2번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힌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2번이 답입니다. 어렵죠. 이육사라는 걸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가 앞쪽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3번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20대 청년이었던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이 성당 다녀오는 거를 습격을 해서 칼로 굉장한 중상을 입혔던 사건이 있죠. 이 사건으로 이재명 의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됐고요. 유명한 에피소드죠. 사형당하기 전에 남길 말 없냐라고 했더니 전혀 떨지도 않고 내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광복에 대한 어떤 모습 이런 거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것만이 내가 지금 한이 맺히는 것뿐이고 내가 죽는다고 안심하지 마라.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1000명, 2000명, 3000명의 이재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독립운동을 할 거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서 주변의 일본인들이 덜덜덜 떨게 했다라는 그런 마지막 에피소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명. 자, 4번 영화 아리랑의 제작, 감독, 주연을 맡았다. 나운규라는 분이 있죠. 문화통치 시기에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나운규. 5번 조선의 국혼을 강조하는 한국 통사를 저술을 했다. 이거는 민족사학자 박은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국 통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한국사 쫙 정리하는 그 통사가 아니라 애통하다 할 때 그 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는 그 시점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혼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건 독립운동을 어떤 큰 줄기를 삼아서 역사적인 관점을 담아서 역사책을 썼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육사라고 하는 문학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어려웠으니까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4번입니다. 가 부대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학술대회 안내문이 나와 있고요. 우리 학회는 1929년에 만들어져서 남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가 부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라고 합니다. 1920년대, 29년에 조직이 됐다라면 실제 활동은 1930년대에 했을 것이고요. 남만주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 주제를 보겠습니다. 1번 영릉가 전투라고 나와서 영릉가라는 중요한 지명이 나오고 있고요. 1930년대 이 부대가 한중 항일 연합작전의 성과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로 총사령관이 양세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세봉 장군이 총사령관이었고 남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에 활동했었던 이 항일 무장투쟁 부대의 이름은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의 활동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답이 1번에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조선혁명군을 기억할 때 양세봉 장군, 남만주, 그리고 남만주 일대에 활동을 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겠죠. 영릉가성과 흥경성은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흥경성, 영릉가성 두 개 같이 기억을 해주면은 같이 묶어서 기억을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오답들 보겠습니다.
호가장 전투에서 크게 활약을 하였다. 호가장 전투. 요거는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다소 좀 길죠, 이름이. 여기에 활약상이고요. 크게 일본 군대를 무찌른 활약이 있습니다. 3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 군대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독립군의 활동이고요. 이 대전자령 전투하고 독립군, 지청천 장군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4번 중국 팔로군의 편제가 되어서 항일전선에 참여하였다. 이 중국 군대와 같이 연합작전을 벌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 의용군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거는 딱히 외우는 팁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남만주나 간도나 연해주 지역이 생각보다 머릿속에 지도가 잘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까운지 지역이랑 지명이랑 같이 연결해서 좀 자주 보지 않으시면은 이 지역의 군대하고 지역의 전투명은 좀 외우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고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5번 연합군이랑 같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했었던 이 군대. 이 군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식 군대로 만들었었던 한국 광복군입니다. 한국 광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조직했었던 군대가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는 굳이 미국이 그 핵을 쓰지 않았어도 최후의 결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국내 진공작전을 미군이랑 같이 연합작전으로 이제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대의 이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한번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성, 흥경성 묶어가지고 좀 지명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기억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번 답으로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5번입니다. 밑줄근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1945년 9월 2일 일왕을 대신해서 일본의 외무대신이 연합군의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외무대신이겠죠? 서명하는 인물은 시게미스 마모루인데 이 사람은 윤봉길의 상하이 훈커우 공원의 의거 당시 다리를 다쳤습니다. 실제로 이 시게미스 마모루는 이때 다친 다리가 낫질 않아서 절단을 하고 나중에 의족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이 활동은 한인 애국단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 애국단 1호 단원은 이봉창이었고 2호 단원이 윤봉길이었죠. 자,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김원봉의 의열단이죠. 아닙니다. 김구를 단장으로 해서 활발한 의열 활동을 펼쳤다. 이게 답이 되겠죠? 2번 한인애국단 설명입니다. 3번 조선 총독을 저격한 강우규가 단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이거는 노인 동맹군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서 결성이 됐었는데 그 단체의 회원이었던 강우규가 단원으로서 이 조선 총독 저격을 시도를 하게 되고요. 서울역에서. 지금 서울역 가시면 그 앞에 강우규의 동상이 있습니다. 요 의거 활동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체포가 되어서 서대문 현무소에 가게 됐고요. 서대문 현무소 가시면은 실제로 사형당했던 강우규 의사에 대한 모습, 이 마지막에 읊었다라는 시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상제 등의 주도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가 우리 돈 모아서 민족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했었죠. 이거는 조선 밀립대학? 그냥 이 단체 이름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성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일본이 곱게 볼 리가 없겠죠. 이런 대학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당연히 독립군으로 들어가거나 민족운동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죠. 그것이 경성제국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5번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 이거는 신간회가 하는 일입니다. 신간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6번입니다. 다음 기자회견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신탁통치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일문일답을 하였다. 신탁통치는 조선의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우선 조선인이 당면한 경제산업에 유의하면서 신탁관리 모든 기관이 중지 상태로 들어가지 않기를 요망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자립할 수 있기를 긍정적으로 나중에는 희망한다. 이것이 최종의 목적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현 단계에 이르러 진실한 냉정이 필요할 것이다. 4개국을 믿고 있는 중에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4개국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선이란 나라를 어떻게 이제 이 전후 상황을 다듬을 수 있게 할 것이냐를 놓고서 신탁통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이 독립되었을 때, 조선이 독립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회의를 한번 했었죠.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걸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삼상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임시정부 만들 것, 그리고 신탁통치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 근육을 키워줄 것,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수립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신탁통치에 대한 내용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났었죠. 이 신탁통치가 오랜 식민 통치를 겪었던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겨우 독립을 얻어냈는데 또 남의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내용이 와전돼서 전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신탁통치 반대한다라고 하는 반탁 운동도 있었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의 배경으로 제일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좌우합작운동의 일원이어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었고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거는 기자회견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다. 라고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결렬되는 거가 맞습니다. 요거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배경으로 보긴 어렵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요게 일어나고 나서 요 기자회견이 있고 그 뒤에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요게 답이 되겠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하겠다라는 내용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가 되었고 실제로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를 못하고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뒤에 펼쳐지게 되고요. 4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요거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나중에 우리가 1948년에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회견의 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요거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한 북한이 서로 같이 간다라는 거에 합의를 보지를 못하고 서로 각각 정부를 구성을 하고 정부 구성하고 투표하고 선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분단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경이 되는 내용을 고른다고 했으니까 이 뒤에 시기 것들 지금 선지가 섞여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보겠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한 제1사단은 다부동, 지금도 여기에 가면은 굉장한 어떤 그때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에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특공대를 편성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다부동 전투 승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발발한 게 1950년입니다. 이 다부동 전투는 9월에 벌어지는 일이겠죠. 9월 2일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950년에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후퇴하죠. 어디까지? 저기 아랫동네인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을 임시 수도로 삼고 피난 수도가 된 거죠. 그 일대의 낙동강이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서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끄트머리에 부산만 겨우 남아가지고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열세에 있었던 상황, 하지만 낙동강 일대에서 끝까지 이 전선을 지켜내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금 가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개성에서 열린 첫 정전회담에서 이제 우리 전쟁을 종료하겠다라는 그만하자는 내용의 회담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 발발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해로 지금 넘어가는 일인데 정전회담이 열릴 정도의 뭔가 전세가 뒤바뀌는 일이 그 사이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지금 우리가 봤었던 가시기는 누가 봐도 북한이 쭉쭉 내려오는 상황인데 나에서는 지금 정전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와 나 사이에 무언가 정전회담을 할 정도의 커다란 전세 역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이번엔 우리가 북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죠? 북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대거 내려오면서 그 인해 전술에 밀려서 이번엔 우리가 다시 후퇴를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나오는 소재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후퇴하는 흥남부두가에서 흥남철수, 그 철수 작전이 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쭉쭉 내려와서 원래 전쟁이 시작했던 때랑 똑같은 비슷한 휴전선 라인에서 또 만나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정전협상 얘기가 나온 거죠. 결국에 이거는 소모전이라는 거를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아마 여기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일 겁니다.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전쟁 발발 직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미군 부대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에치슨 선언으로 에치선 라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가 되게 되면서 그래서 요 틈을 타서 북한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건 시기적으로 가 이전입니다. 가 이전이에요. 이거는 이번 흥남철수작전이 전개되었다. 요게 해당 사항이 되겠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이 내려오고 그래서 흥남에서 철수하는 그 장면이 되겠고요. 3번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요거는 1948년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수립했을 때 당시에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전의 일이 되겠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나 시기 이후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전하고 나서 어쨌든 정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춤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위를 어떻게 할 거냐, 방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나의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가 되었다.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이건 나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부분은 연도별로 보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되게 촘촘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따라서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새는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그걸 틀리게 해놓지는 않아요. 순서상으로 뭐가 앞이고 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답을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48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로서 분야별 주요 계획, 국토 건설 현황 등 여러 가지를 그래프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시기,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요 시기는 대통령으로 치면은 박정희 정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로를 국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죠. 경부고속도로가 이때에 개통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 보겠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귀속재산 광복이 되고 나서 일제의 잔재의 혹은 친일파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처리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광복 직후 이후에 이를 처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OECD에 처음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했던 거는 김영삼 대통령 시기가 되겠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FTA를 체결을 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었다. 이것도 김영삼 대통령 시기가 되겠고요.
김영삼 대통령 시기 문제가 조금 나오는 편인데 왜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들어가고 금융실명제도 실시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이 정권의 말미에서 빵 하고 IMF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답은 1번으로 찾겠습니다. 49번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운동이 민주화 운동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 노래가 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고 윤상원과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박기순이라는 여성분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요 가라는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불리게 됩니다. 이 운동은 (5.18이라고) 불리죠. 지명을 넣는다면 광주가 되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4.13 호헌 조치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거는 뒤에 전두환 대통령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기 민주화 운동 구호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나오게 되죠. 장면 내각에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과도 정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4.19의 여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번 시위 도중에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이 되었다. 이거는 여기 나중에 뒤에 나오는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두환 시기하고 일치하는 시기가 되겠죠. 이한열,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최루탄을 뒤통수에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결국에 사망을 하게 되고 같은 해 1월 달에 고문을 받다가 물고문으로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학생의 죽음이 불꽃이 되어서 굉장한 범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로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취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동명의 요 연도를 딴 영화도 나온 적이 있었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5번 보겠습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한 활동이 맞죠.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5번이고요. 우리가 군부 독재를 겪습니다. 첫 번째 군부 독재는 박정희 정부였고요. 박정희 정부 이후에 등장하는 전두환 정부는 군부는 군부인데 이제 새로운 군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군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과 엄청난 무력 진압에 저항을 했는데 교통과 통신을 끊고 광주를 고립시켜서 굉장한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을 했던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답을 찾아주고요. 네,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보통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씩 통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곤 하죠. 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최초로 방문을 했다. 이 대통령. 이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중 수교라는 단어 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중국과 한국의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결국에는 두루두루 도움이 될 거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 유익하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보니까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거는 남북 간의 평화 기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 되겠죠. 자, 중국을 최초로 방문했었던 이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의 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통일 노력,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답이 1번에 바로 나왔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나라는 아주 공격적으로 북방 외교도 하고 남북의 어떤 통일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북방 외교라고 하는 거는 북쪽에 우리하고 다른 사상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겠고요. 중국, 소련, 그리고 동유럽 쪽에 저기 헝가리하고도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하고도 평화적인 기류를 좀 타고 가서 남북 기본 합의서도 채택을 하게 되고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통일로서의 한 걸음, 비핵화에 또 서명을 한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언급이 되니까 통일 활동이랑 연결해서 다른 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겠고요. 정답 그래서 1번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는 앞선 박정희 정부 때 먼저 하는 일입니다. 조금씩 통일에 대한 시도를 하기는 했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성사시킨 정부. 우리가 사실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눈에 띄는 정부가 있죠.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통일이랑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성과도 있었죠. 4번 이산 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었죠. 자, 이산 가족 고향 방문, 요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5번 경제협력을 위해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였다. 요것도 이제 평화적인 어떤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죠.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것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이런 평화적인 활동, 통일에 대한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의 정책을 우리가 뭐 햇볕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언급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 시기별로, 정부별로 어떤 노력을 진행시켜 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번까지 풀었습니다.